삼부토건 관련해서 주가 조작 의혹만을 지금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삼부토건이 뭐 사실 주인도 많이 바뀌고 좀 혼란스러웠던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자면 지금 나오는 의혹, 단순히 우크라이나 재건 외에 그 외의 이슈들의 소위 말하는 뭐 이종호 씨를 연결고리로 하여 뭐 김건희 씨하고 연결될 가능성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 삼부토건은 전 소유주하고 바뀐 소유주하고 이종호 씨는 다 관계가 돼 있다고 이 인수인계 과정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자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은 저기 전 소유주와 후 소유주 문제가 다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조남욱 회장, 첫 번째 삼부토건 소유주. 여기는 저 뭐랄까 김건희 여사가 우리 식구라 그랬던, 맞아요. 또 잘 알고 지낸다고 했던 그 그룹이고. 일찌감치 윤석열 검사를 또 접대한다든지 뭐 그렇습니다. 골프를 한다든지 이런 달력을 또 한겨레가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네. 관리를 했다라는 부분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갖고 있던 회사를 조성옥 씨한테 팔은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뒤에 또 파는데 여기서 이제 복잡한 내용은 뭐 나중에 박시동 평론가한테 들으시고 예. 거기가 이 저 소유 구조는 제일 설명을 잘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 조작으로 이제 600억 정도 그 주주들이 차익을 꿀꺽 삼킨 다음에 다 팔아치웠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진 거예요. 그런데 600억 먹고 저기 자기 주식을 팔아치우다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대주주의 자본 비율이 낮습니다. 예. 그게 8%밖에 안 돼요. 예, 예. 예. 그러면은 먹고 튄 거 어떤 일종의 놀이터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벌써 여기에서 이 저 주가 조작해 가지고 먹은 세력은 벌써 튀어가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런데 그 무슨 로봇 회사하고 예. 그 투자 회사가 출연하는 거죠. 그렇죠. 그 고향에 근거지가 있는 예, 그 회사의 이제 실질적인 소유주 이쪽이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게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계속 보인다. 그렇죠. 그런데 예. 이 소유 구조는 추적이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예. 자, 말씀드린 순간 우리 김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삼부토건은 누구 겁니까? 그죠, 그거를 밝혀야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얘기한 조성욱 이일준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취재를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그들의 것. 네, 일준의 것이죠. 예. 조성욱은 잠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소유구조 지금 그 설명을 하려면 네. 조남욱부터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안 나와도 됩니다. 안 나와도 됩니까? 네. 2015년도에 2015년도에 조남욱은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사실상 이제 퇴장을 한 거고요. 물론 1기 3부가 마무리가 네, 되고. 그러니까 두 개의 삼부토건 2명의 조회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2년간 법정관리를 받았고요. 2017년도에 졸업을 합니다. 법정관리를 졸업을 하면서 어떤 자본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자본이 투기자본이죠. 투기자본이 들어오는데 여기가 무슨 과거에 범서방파였네, PJ파였네, 뭐 이런 자본이에요. 대표가. 조폭 이야기가 나오는 예, 거고. 그래서 예. 노조가 고발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 1차 지배구조의 난을 정리한 게 조성욱이에요. 근데 예. 지금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 지분이 없습니다. 지분율이 높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정리를 한 거냐? 조성욱 전에 코디엠이라고 하는 회사가 들어옵니다. 예. 코디엠이라고 하는 회사도 복잡해요. 6년 동안 대주주가 7번 바뀐 회사입니다. 근데 이 코디엠이 들어왔는데 코디엠이 지분이 많으니까 사내이사 한 자리를 보장합니다. 근데 이 사내이사로 누가 들어오냐? 조성욱이 들어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조남욱 이후에 4년 만에 조성욱이 회장 타이틀을 달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냥 지분이 제일 많은 고만고만한 지분을 갖고 있는 구조에서 지분이 제일 많아서 사내이사를 보낸 게 조성욱인데 조성욱이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성욱이 뭐를 하냐,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250억짜리 BW라고 하는 그 이름도 어려요. 뭡니까?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주를 발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건데 이 채권을 발행한 삼부토건 입장에서는 250억 원의 현금이 생긴 거예요. 이걸 판매를 했으니까. 이걸 산 사람들은 삼부토건의 주식을 신주가 발행되면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경영진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를 한 거고 이 사람들은 주식을 싸게 산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이 251억 원에 어떤 돈이 들어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자금의 출처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그래서 저희가 내부 취재를 해보니까 3차례에 걸쳐서 판매가 됐어요. 예. 근데 판매가 잘 안 됐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다가 갑자기 돈이 뭉텅이로 이제 들어온 거죠. 3차에. 예. 예. 그러면 여기에 이종호를 생각해보죠. 이종호는 어떻게
그날 5월 14일 날 내일 3부 체크해 이 얘기를 했을까? 여기 두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종호가 3부에 들고 있는 주식이 있어야죠. 이종호 일당이. 그리고 체크해는 뭡니까? 내일 모레부터 발생할 호재를 내다보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종호는 3부 주식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얼마나 갖고 있었는가? 그 다음에 이종호가 이거를 이제 주가 조작의 패턴에서는 흔히 선행 매매라고 하는 네. 패턴입니다. 이종호가 선행 매매를 해두고 이렇게 해갖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주가가 확 뜨면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이 두 번째 호재를 누가 컨트롤했겠는가? 이 부분이 두 가지가 지금 핵심이고, 근데 3부의 주주관계 변화 관계에서 놓고 보면 이 2019년 11월 달에 발행한 이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라고 불리는 이게 BW12가 나오고 사모펀드 나오잖아요. 예. 다 주가 조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하. 그게 섞이지 않을 가능성 거의 없고, 3부 관계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역설적으로 한겨레나 이런 매체에서 조남욱과 김건희의 막 관계를 쫓으면서 예. 3부가 윤석열 테마주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 윤석열 테마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3부는 별 실적이 없어요. 근데 윤석열이 위상이 높아지면서 3부 주가가 막 출렁이기 시작해요. 그때 소위 말하는 투기자분들이 그쪽으로 계속 네.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의 3부는 이 투기 자본들의 놀이터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3부가 지금 금감원이 발각한 것만 해도 공시가 되지 않은 지배구조의 변경이 8번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가 그 지분구조를 쫓아가면서 확인해 보니까 2020년 이후에 최소한 5번이 대주주가 바뀝니다. 2020년 예, 이후에도. 근데 놀랍게도 경영진은 그렇게 많이 그대로이거나 뭐 관계인이 주고받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돈의 주인은 바뀌었는데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건? 이 세력이 같은 세력이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절을 컨트롤해 가면서 어떤 호재가 나오면 주가 조작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거는 뭐 가정입니다. 의지가 있었다면 그 시간을 그렇게 버텨온 것이다. 그리고 이 일련의 지금 뭐 지배 구조가 계속 바뀌는 일련의 과정 속에 한 번의 주가 조작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성욱이라는 인물은 그때도 이미 문제가 됐던 인물이었는데 지배구조 위에서 이 꼭대기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유지가 됐던 것이고, 이 사람의 아들이 그 라임 사태하고 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연결이 된 게 아니라 라임 사태의 주범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어디 구치소에 있어요. 그래서 이종호가 그때 민원을 들어주는 네, 네, 20년형. 추징금 300억. 나 저 구치소 가기 싫어. 여기 계속 있고 싶어. 서울구치소 계속 있게 해줘. 나 동북하기 싫어. 그게 그 이종호와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종호랑 조원일의 관계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뭐 교도소에서 만났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종호로 대변되는 세력과 조원일, 조성옥 부자가 주가 조작을 계속 같이 해왔던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애초에 3부의 대주주로 등장했던 코드임이라는 회사의 문용배라는 사람도 같이 이제 그 루트원 플러스라는 네. 투자사를 같이 운영했던 사이인 거고.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윤석열 테마주가 되면서 2018년도 이미 윤석열은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윤석열 테마주래. 그러니까 여기 근데 지배구조가 보니까 이게 동전주야. 한 주당 한 600원, 700원 하는 주야. 우리가 한 1000주 사면, 1000만 주 사면 흔들 수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하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이럴 때마다 이 주가가 출렁거리기 그렇죠.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2020년부터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과정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이제 확보한 녹취 중에 그런 게 있는데 3부 내부 관계자가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다가 한 얘기인데, 우리도 영분이 될 줄은 몰랐지 이런 얘기를 해요. 아하. 근데 갑자기 자기네가 관계인이 영부인이 된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같은 게 터진 거예요. 영분이 될 줄 몰랐지는 다시 얘기하면 야 와땅카다. 지금부터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와땅카요? 이거 너무 좋은 호재 아니냐. 저희가 이번 주 한겨레 20일에 쓴 내용인데 좀 줘보세요. 이렇게 화면에 비춰줘야죠. 네, 굉장히 재미난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저 표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목에 3부라고 적혀 김건희 있고요. 얼굴이 있네요. 그녀의 얼굴이었군요. 예. 그리고요 차트 파란색, 빨간색. 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차트죠. 이렇습니다. 예. 누가 주인입니까? 3부는 누구 겁니까? 이 얘기 이번 주 한겨레 20일 많이들 좀 구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 올해 3월 달에 3부가 MOU를 맺었던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방문합니다. 그렇죠. 네, 3월 달에 지금까지는 안 알려진 사실인데, 근데 여기에 3개 회사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3개 회사가 어디냐? 하나는 조성옥에게 지분을 넘겼던 그 코디엠, 이 회사가 지금 더 코디가 됐거든요. 이 회사를 데려갑니다. 예. 근데 여기는 뭐 하는 회사냐? 뭐 전자제품 부품 업체도 인수하고 뭐하고 해갖고, 근데 원래 화장품 회사예요. 화장품.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업태가 지금 좀 불분명해요. 예. 근데 여기를 데려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장하지도 않은
PC 조립 회사를 데려갑니다. 이게 뭐 네, 태명 실업이라고 아. 하는 예, 데려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런 게 데려갔냐? 이거를 정부가 이렇게 데려가라고 했냐? 아니 우리가 꾸렸다라고 얘기해요. 재건 사업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네, 그런 거죠. 근데 그거에서 뚜렷하게 연관성이 지금 없는데 없죠. 이거를 뭐라고 보는 거냐면 윤석열 테마주로 3부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한번 예. 한번 크게 먹었어. 지금 뭐 100억대 얘기도 하고 700억대 얘기도 하는데 크게 먹었는데 그 다음에 바구니를 렛데르를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앞으로 몇 년이 굴러갈 테니 우크라이나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실제와 상관없이 출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세팅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호재가 소문이 나면 그때 갔던 회사 어디야라고 봤을 때 뭐 더코디도 있었고 태명실업도 뭐 있었고 갔을 때.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끔 만들려는 네. 어허. 근데 이런 계획들이 있었겠죠. 근데 12월 3일 날 이 비상계엄. 와중에 비상계엄과 내란과 탄핵이 터지면서 이게 흔들려서 이게 3월 달에 갔다 오고 나서 보도자료 한 장 안 냈어요. 근데 이때 더코디가 우크라이나의 어떤 도시와 MOU도 맺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하려고 했던 일들은 해요. 근데 지금 뭐 많이 보도가 됐지만 3부가 맺었던 MOU들도 다 엉터리인 거 아닙니까? 그냥 국내 시장의 호재를 위해서 맞아요. 만들어낸 예. MOU들인데 근데 그런 작업을 했다라고 보면 이 말하자면 투기자본들 이종호, 조성옥, 조원일 이런 이제 들이 운영했던 투기자본들이 윤석열 테마주 3부에 들어와서 한번 크게 흔들어서 해먹었는데 어라 이게 대통령까지 됐네. 그래갖고 전원대 주가를 불과 2달 만에 5배를 튀기는 과정이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어떤 테마주로 옮겨가려고 그랬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냐. 예. 근데 그 우크라이나 재건은 잘 짜여진 사기극입니다. 어허. 지금 저기 그 처음에 저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갈 때부터 사실 나왔던 얘기지만은 그 막대한 재건 지원 자금을 누가 될 것이며 그러려면 다국적 펀드가 조성돼야 되는데 유럽 국가들 돈 될 나라가 없고 그럼 미국은 또 가만히 있겠느냐? 예. 그다음에 그걸 재건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펀드 회사가 다 들어가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왜 한국에 일감을 줄 것이며 모든 면이 다 부정적인 보도만 그렇죠. 나오는데 유독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재건 지원 뭐 깃발을 올리고 원희룡이 가고 하면서 여기만 지금 3부만 들썩들썩한 거예요. 이건 잘 짜여진 사기극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농지의 3분의 1을 이미 외국에 팔아버렸고 예. 저기 저 나라는 재건돼도 자기네 나라가 아니요. 아니 그러면 돈 되는 건 다 팔았어. 예. 그때 윤석열이가 우리나라 국방부에 사실은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그런 무기들 그 우크라이나에 무기 전부 다 그냥 우크라이나에 그냥 155mm 포탄. 예, 그냥 못 받을 거 생각하고서 다 줬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다 그냥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저기 뭐 폴란드 미국의 그 우회 제3국 우회를 해서 무기 지원해 지원- 줘. 저기 한 지원해주는 거. 50만 발인가 뭐 80만 발인가 예, 탄환. 그, 예. 그거 보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건 몰래 보낸 거예요. 국내 그 전시 비축탄을 보낸 거예요. 아, 우리가 전쟁할 때 써야 될 것들을 그건 그치. 긴급 물자. 예, 예. 어허. 이걸 빼내서 준 거라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큰 큰 문제죠. 범죄인데 그때 이제 가서 저 동유럽 저기 폴란드를 가서 거기서 우크라이나를 들어갔잖아요. 이때 방산, 인프라, 원전 이 세 가지를 갖고 그냥 온 동네 완전히 그냥 홍보 난리를 났죠. 난리를. 예. 그러니까 이때 보면 한 5월 16일부터 2023년 7월 한 15일까 17일까지 윤석열은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처럼 움직여요. 왜냐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5월 16일 날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방문을 하죠. 이때 직접 젤렌스카. 만나죠. 예. 그리고 5월 17일 날 윤석열이 직접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계획을 발표합니다. 계획 발표. 네. 그리고 5월 22일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랑 삼부토건 대표가 같이 가죠. 폴란드를. 네. 그래서 여기서 3일을 있고 MOU 맺고 하죠. 이 3일 동안 이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상한가입니다. 거의 매일 상한가예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항을 추가 발표합니다. 이날도 상한가예요. 그리고 6월 28일 날 우크라이나 스마트시티 4.0 재건 프로젝트를 발표해요. 예. 국토부가 개런티 쓴 사업입니다. 근데 이날 주가가 처음으로 3,000원을 돌파해 버립니다. 500원짜리였던 게. 네. 예. 그리고 7월 14일 날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를 다시 가죠. 가기 전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기업 간담회를 열어요. 근데 저는 이런 사업은 완전 날조라고 봅니다.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뭔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죠. 없어요. 근데 여기에 기업 간담회를 윤석열이 내렸다라는 게 대서특필됩니다. 이날 주가가 어떻게 되냐? 4,000원을 넘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18일 날 윤석열이 우크라이나를 갔다 돌아와요. 예. 이때도 거의 조정 없이 올라요. 윤석열이 하는 동안.
그리고 7월 18일 날 심지어 우크라이나를 갔다 와서 어떤 국무회의를 개최하냐. 한국 기업들의 안전한 우크라이나 입출국과 현지 활동을 전방위로 지원하라 그러면서 ODA랑 EDCF 지원에 대한 어떤 뭐 통로를 만들어라. 이 예. 지시를 따로 내리거든요. 국무회의에서. 결국 예산까지 투입하라는 얘기였어요. 네. 예. 이날 삼부토건이 5,500원을 찍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게 다 사기극인 게 아직 첫 삽도 못 땄어. 아니 그렇습니다. 저기 그리고 무슨 재건 지원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 첫 우크라이나 삽도 재건을 못 땄어. 대한민국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진 일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주가 조작의 어떤 범죄로만 보고 금감원에서 이거 들여다봤잖아요. 네.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있을 때.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조성욱, 이일준 등이 뭐 100억을 했다. 여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이종호, 김건희의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호란 인물은 여기 이미 개입이 돼 있었고, 그러면 이종호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김건희의 계좌 관리인 이렇게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종호가 가지고 들어왔다는 돈이 김건희의 돈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자, 두 가지인데 아까 제가 250억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 네. 얘기를 했는데 자, 윤석열이 대통령 시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도이치로 돈을 번 게 없다.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부 계좌를 까면서. 근데 후에 수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최소 23억은 벌었다는 그럼 거예요. 검찰 자료 공개된 것만 그렇습니다. 네, 최소 예. 그 돈 어디 갔습니까? 그 돈이 어디 갔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돈이 3부로 갔다고? 후보자 시절에 분명히 손해봤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이미 20억 이상 벌었어요. 예. 그럼 그 돈이 어디 갔냐? 이게 하나 밝혀져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이 건뿐만 아니라 그 이종호가 후에도 그 어떤 진술을 하냐면 10억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 게 있다라는 진술을 한 적이 있어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돈도 대략적으로 한 30억 규모 돼요. 그러면 합치면 이것만 해도 50억 정도 규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건희, 윤석열은 재산 공개가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근데 이게 안 잡혀요. 그러면 이종호가 그 돈을 계속 관리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왜냐하면 쉽게 돈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종호는 그런 돈들을 들고 모종의 사업을 했을 건데, 그러면 이 주가 조작 범들의 세계에서 이종호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의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종호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20몇 억씩 100% 넘는 수익을 올렸는데도 그거를 검찰과 수사기관이 나서서 돈 번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호해주는 투자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격을 갖고 이종호가 사실 무궁무진한 작업들을 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거의 스크린과 모니터가 되지 않았고, 금감원 발표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금감원은 100억대 수익을 올린 걸 대주주로 한정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대주주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몇 명 안 돼요. 2명, 3명인데 예. 이 대주주가 왜 200개의 계좌를 써야 됩니까? 음. 이미 자기의 지분은 드러난 사람들인데 이 지분이 드러난 사람들이 200개의 계좌를 썼다. 이거 자체가 금감원이 이미 그 200개의 계좌를 확인했다라는 건 이게 한두 명의 돈의 흐름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알고 있다는 흐름이죠. 거죠. 예. 이번 계엄도요. 사실은 어떤 자금 추적이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예. 내란 사태 행동만 봤지. 예, 예. 근데 이상민 그 장관 집에서 발견된 그 30억 이 돈이 뭐냐는 거야. 지금. 사실은 그것도 재산 등록에 나올 리가 없는 그렇죠. 돈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도 그래요. 지금 어떤 자금들로 움직였을까? 민간인 노상원도 들어와 있고. 예, 이런 것들 지금 앞으로도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느 곳에서든 돈덩어리가 출연을 하면 그 돈은 김건희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그래요. 지금 이상민 전 장관 얘기도 하셨고 네. 지금 이종호 관련 얘기도 했지만 그 금감원에서 앞서 얘기했던 대주주들이 100억대 이익을 부당이익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종호 김건희를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이복현 금감원장이 검찰의 시간이 이제는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검찰에서 이거 들여다보라는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남부지검에서 이걸 들여다봤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봐야 된다는 것이고, 특검이 그래서 지금 관련한 수사를 하려고 하니 이것이 한 방에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은 또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돈의 흐름을 쫓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돈을 벌었는다를 쫓아가면 되는 건데, 저희가 관련 지배구조 정리하면서 보니까 2022년 2월 달에 그 선행매매한 매물들이 있어요. 선행매매 했을 때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 자기 본인들이 이제 말하자면 조작범들은 조작범 이게 조작된 사건 5월 달부터 7월까지의 흐름은 예. 조작이라는 건 이미 확인이 된 거니까
그러면 그때 이미 시작이 된 거고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3월 달에 우크라이나 포럼, 그러니까 이 폴란드 포럼이 기획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기적으로 고 2, 3월 달에 같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 2, 3월 달에 움직임을 확인하면 되는 거고 앞서 얘기한 대로 이 250억 원의 전환사 그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누가 샀느냐 이거는 아마 금감원은 자료가 있을 거예요. 기록이 나오나요? 기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종호의 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또 그러면 확인되지 않은 돈들은 뭔지 뭐 이런 걸 확인하면 되고 이게 근데 이 주가 조작범들이 진짜 나쁜 게 뭐냐면 이들이 주가 조작을 하는 이 기간에 대주주가 한 760만 주 정도를 장내에서 개미들한테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장내 매매 자체가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네. 이례적인데 이들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계속 오르는 국면이니까 자기는 1,000원 안 될 때 사놨다가 1,400만 주인가 1,100만 주를 사놨다가 이게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개미들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행 매매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증가량이 늘어나게 그러니까 보이게 거래량이 하려고. 많아 네, 보이게끔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개미들이 3부가 우크라이나 재건줄에 3부를 좀 사놓을까? 야 어제도 상한가인데 오늘도 상한가다. 이 시점에 들어오잖아요 개미들은. 근데 이때 자기가 미리 갖고 있었던 거를 팔아버리면 던진다. 근데 지금 이 5,500원까지 갔던 3부 주가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3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거래 정지되고 3부 내부 관계자들 이번에는 진짜 회사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개미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이 주가 조작의 피해라는 게 결국엔 이게 김건희 일당, 이종호 일당이 돈을 벌었다 이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피해를 본 개인들이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성옥 회장의 아들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 때 무려 징역 20년형을 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미들의 피해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게 주가 조작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는 이유도 여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특검 국면이 펼쳐졌으니 특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인지한 관련 사건을 또 수사할 수 있다는 게 특검법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삼부토건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김건희 특검이 처음 시작할 때 삼부토건으로 시작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삼부토건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를 얘기하려면 돈을 벌어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개미들이 이렇게 많으니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다. 근데 결국 그 돈은 김건희한테 갔을 것 같은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러니까 지금 나도 비슷한 생각을 그쵸? 해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안에 김건희가 자기 이름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를 항상 내세운단 말이죠. 이게 대통령을 재료로 쓴 주가 조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재료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김건희밖에 핵심이고 없죠. 대한민국 역대 어떤 주가 조작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재료가 된 적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건 진짜 영화로 만들려고 해도 이게 허무맹랑한 설정이거든요.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꼭 누구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특검이 16가지 수사 목록 그다음에 훨씬 더 증거 축적이 많이 되어 있는 사건을 제치고 이 사건을 택한 이유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구조에 놓고 보면 대통령이 최소한 배우였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배우였고 국정 전반이 이거에 대해서 한 2달 동안 이 일만 했나? 싶을 정도로 국무회의를 3번 여니까 배후라고 봐요? 아니면 배우라고 봐요? 배우. 배우. 둘 다 아닙니까? 그래요. 아무튼 지금 뭐 왜 이 나라에서 그 대통령을 흔히 VIP라고 칭하는데 뭐 V1, V0 얘기가 나오는지 뭐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근데 내용인 이렇게 것 같습니다. 뻔뻔한 대통령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역대? 뻔뻔의 정도가 넘어서는 있을 거 수 없는 아닌가? 사람 네.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아프다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는 구속이 됐으나 한 명 남아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거고 수사는 진행된다라는 얘기. 3부는 누구 겁니까? 저희 한겨레 21에 우리 김한 기자뿐만 아니라 저희 뉴스다이브도 꾸준히 추적해서 계속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조성욱 회장과 조남욱 회장 헷갈리고 3부의 역사를 헷갈리는데 이 책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오늘, 삼부의 오늘 다양한 역할을 하네. 예. 3부의 역사를 총정리한 전 3부 법무팀장이었나 회계팀장이었나 예. 출신이 썼던 재벌과 검찰의 민낯 이 책을 민낯. 읽으시면 이거 오늘 기사에 많은 읽을 게 도움이 많네. 됩니다. 예. 본인들 썼어요 거기에? 아닙니다. 저는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방송 3부에서 다뤄야 돼. 방송 3부. 네, 그렇습니다. 김영석 지음 재벌과 검찰의 민낯.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안 읽어봤는데 네. 이거 나 좀 읽어도 됩니까? 네. 예, 그냥 알겠습니다. 사요 책은 뭘 굳이 얻어서 몰라 그래. 알겠습니다. 하나 살게요. 예.